그들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보석을 팔았어요. 전당포 주인은 제 오랜 친구였죠. 제 며느리가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핸드백에 쑤셔 넣고 있을 때 저는 한때 제 침실이었던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고용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이미 제 마호가니 옷장을 옮기고 있었죠. 돌아가신 제 남편이 결혼 25주년을 기념하여 손수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예약 있으시잖아요? 그녀는 심지어 비우고 있던 보석 상자를 숨기려 하지도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아들은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옮기는 사람들을 감독하며 귀중품은 조심해서 다뤄 어머니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43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팔았고 수술 후 마취된 상태에서 서명했던 위임장을 이용하여 제 은행 계좌를 이체했으며 이제 제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가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녹음해왔고 제가 연기했던 정신 나간 노인 연기가 그들을 모두 연방교도소에 쳐넣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하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제가 어떻게 제 삶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이고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좋은 자녀들을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71세였고 남편 김철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되었으며 4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해서가 아니라 1779년에 판교에 있는 저희 집을 8천만 원에 샀고 IT 붐으로 인해 저희 동네가 금싸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살았고 열심히 저축했으며 저는 철수의 생명보험, 연금, 그리고 제가 38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화학교사로 일하면서 얻은 저의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김민주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항상 자산 극대화와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수지는 요가 강사로 테슬라를 몰고 다니며 끊임없이 풍요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계시했습니다. 그들은 철수와 제가 20년 동안 벌었던 돈보다 더 비싼 집에 살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10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의 신용카드 빚, 2대의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제 딸 김지혜는 남편 최영수와 함께 부산에서 수제 도자기 공방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돈을 빌려 운영하는 값비싼 취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2명의 아이들과 모두에게 숨겼던 압류 위기에 처한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대 과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이미 반쯤 죽은 것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결혼 문제부터 투자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저에게 조언을 구했던 똑같은 자녀들이 갑자기 저에게 느리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마치 제가 남편과 함께 정신을 잃은 것처럼 간단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수의 장례식이 끝나고 3주 후 민주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어머니에게 위임장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을 거예요. 그는 서류와 변호사 친구를 데리고 나타나 제가 슬픔과 의사가 불안을 위해 처방해준 신경안정제로 지쳐있을 때 저를 잡았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이 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입니다. 4월이 되자 그들은 저의 상황에 대해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지혜는 부산에서 내려왔고 그들은 마치 개입처럼 제 거실에 저를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에게 너무 커요. 수지는 마치 제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제 손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계단도 많고 혼자 계시잖아요. 걱정돼요. 저는 43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계단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지난달에 수도 요금을 내는 것을 잊으셨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정확한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이야기를 결정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고 없이 나타나 제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버림으로써 돕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삶의 추억이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낚시 장비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도자기는 갑자기 어머니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던 5월 화요일 아침, 저는 집에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했지만 의사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자물쇠의 수리공이 자물쇠를 바꾸고 수진이 마치 도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지휘하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문간에 서서 떨었습니다. 민준이 제 뒤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오늘 황혼 요양원으로 이사 가실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하셨어요.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세요.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학 신청서에 서명하셨어요. 서명은 제 것이었지만 저는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보험 서류라고 생각했던 것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는 페이지의 대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세요. 일상적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황혼 요양원, 나중에 찾아봤는데 은 이미 제 돈으로 보증금을 지불한 치매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았습니다. 위임장을 사용하여 매물로 내놓고 제안을 수락하고 마감일을 설정했는데 모두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민준의 사업 파트너였고 판매 가격은 30억 원이었습니다. 시세보다 5억 원이 낮았습니다. 나중에 민준이 뒷돈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저에게도 약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지혜는 이미 포장된 제 옷 상자를 들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해요. 무슨 의사? 모리슨 박사요. 몇 달 동안 그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모리슨 박사가 민준의 또 다른 친구이고 저를 만난 적도 없이 진단을 내렸으며 수수료로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를 이사시켰습니다. 황혼 요양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동쪽 산호세에 있는 바퀴벌레가 들끓는 스튜디오 아파트로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처분하는 동안 월세로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제 돈에서 매달 70만 원을 경비로 주고 나머지는 가져갔습니다. 제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철수와 제가 쌓은 모든 것,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에 대해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38년 동안 화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보를 수집하는 몇 가지 요령을 배우지 않고는 49년 동안 해군 정보장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아파트에서 6블록 떨어진 전당포로 걸어간 것입니다. 저는 제 결혼 반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쓸모없는 모조 보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에게 맡겨준 유일한 귀중품이었습니다. 철수는 결혼 40주년을 기념하여 다이아몬드를 훨씬 더 큰 것으로 교체했지만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면 싸게 보이는 단순한 세팅으로 유지했습니다. 문 위에 종이 울리고 저는 현금 인출 장소와 할인 매트리스 가게 사이에 끼어있는 좁은 가게인 김씨 전당포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고 저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에 산호세로 이사한 후 연락이 끊겼던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김현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뚱뚱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그 친절한 눈은 똑같았습니다. 선희? 그의 얼굴은 혼란, 인식, 그리고 걱정을 거쳤습니다. 박선희? 정말 당신이에요?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전당포에서 저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현수는 카운터를 돌아 문을 잠그고 간판을 폐업으로 돌리고 제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현수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고 그의 얼굴은 각 세부 사항에 따라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끝마쳤을 때 그는 잠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우리는 그들을 파괴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만큼의 돈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희, 저는 이 사업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매일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노인 학대요.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의 물건을 전당포에 맡깁니다. 하지만 이건요, 그들이 당신에게 하고 있는 짓은요, 이건 범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알고 보니 현수는 그동안 전당포만 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립탐정,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학대자를 잡아 기소하는 노인 정의를 위한 자경단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전당포 주인 루티는 너무 많은 착취를 보고 방역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은신처였습니다. 먼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녹음할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그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대화를 은밀하게 녹음하는 방법, 사진을 찍는 방법,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의 모든 상호작용, 그들이 당신에게 서명하게 만드는 모든 서류, 모든 방문,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아니, 그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 나간 노인이요.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제 그것이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현수의 계획의 다음 부분은 그의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전직 ABI 요원 출신의 사립탐정 실비아가 있었습니다. 돈을 냄새 맡는 사냥개처럼 추적할 수 있는 법의학 회계사 마커스가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자를 기소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삼은 변호사 엘레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사라 박사, 알고 보니 현수의 딸, 가짜 치매 진단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의료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낼 수 없어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공 보수제로 일합니다. 엘레나는 퇴근 후 현수의 가게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그리고 우리는 이길 거예요. 우리는 회복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갑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우리가 사냥한 최초의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 계획은 단순함 속에서 우아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제시카가 범죄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목을 매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밧줄을 주세요. 그들이 더 많이 훔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수록 궁극적인 형사사건은 더 커집니다.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스튜디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다음 주에 더 많은 서류에 서명하도록 방문했을 때 이번에는 철수의 연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야. 저는 목소리에 모호한 떨림을 더하며 말했습니다. 벌써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이에요, 어머니. 그는 수진과 눈빛을 교환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에게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류를 제 위치에 놓고 민준이 그들이 보험 서류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주머니 속의 전화기가 모든 것을 녹음하는 동안 그가 가리키는 곳에 정확히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이미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여 사기를 고화질로 문서화했다는 것입니다. 사흘 후 그들은 제 어머니의 보석을 가지러 왔습니다. 제가 그들이 모르는 안전금고에 숨겨놓았던 것들이었지만 멍청하게도 지혜에게 전화로 언급했습니다. 노인들이 스피커폰과 녹음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보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현수의 가게로 옮겼지만 현수가 공급한 설득력 있는 가짜로 교체했습니다. 제시카가 3억 원 상당의 가보를 훔치고 있다고 믿으면서 3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핸드백에 쑤셔 넣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만족스러웠습니다. 거의. 하지만 민주는 단순한 절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7월이 되자 그는 제가 너무 오래 살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더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저는 그가 얇은 아파트 벽을 통해 제시카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주시하기 위해 옆집을 빌렸는데 이는 감시를 현저하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보험이 필요해요. 시장이 곧 폭락할 거고 우리가 마진콜을 충당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거예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확히 그녀의 얼굴에 베개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하지만 정신 나간 노인들은 항상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녀는 이번 달에 이미 2번이나 넘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은 거짓 병력을 문서화하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저를 해안가에 있는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데려갔고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가판에 앉자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는 의자를 난간 가장자리로 옮겼고 뒷다리는 거의 가판에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앉았다면 저는 뒤로 12m 아래의 바위 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수는 모든 것을 확인하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편집증은 단지 패턴 인식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어머 민준, 저는 크게 말했습니다. 의자를 옮겼네. 다행히 봤지. 넘어질 뻔했잖아. 몇몇 식당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의자를 다시 옮겨야 했고 그의 계획은 목격자들과 저의 운 좋은 관찰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더 미묘했습니다. 제 약이 저를 어지럽게 하고 메스껍게 하고 실제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민주는 제 혈압약의 처방량을 3배나 더 많이 일주일치 약 정리함에 넣고 있었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치명적인 뇌졸중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독이 든 알약을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8월이 되자 그들은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집 매매는 완료되었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빚을 갚고 잘못된 투자를 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들은 생명보험이 필요했고 빨리 필요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냥 사라진다면, 정신 나간 노인이 길을 잃고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7년을 기다렸다가 그녀를 죽었다고 선언하고 모든 것을 수집하는 거죠. 저는 현수의 팀이 합법적으로 제 아파트에 설치한 녹음 장치를 통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서면 동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몬트레이만에서 가족 보트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는데 지혜의 남편 영수는 낚시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물에서 배 밖으로 떨어질 것이고 제 시신은 회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부분조차 아닙니다. 최악의 부분은 왜 지혜가 그렇게 열심히 돕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제 위로 2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위조된 제 서명을 사용하여 가입하고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이것을 계획해 왔습니다. 보트 여행은 8월 15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우리가 그들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더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실제로 시도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의도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애고 싶었습니다. 현수는 제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지만 김 박사는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끝까지 봐야 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보트 여행을 갔습니다. 맑고 잔잔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민준, 수진, 지혜, 영수가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이 포함된 피크닉도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 잔에는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식하는 법을 배운 약간 쓴 뒷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홀짝이는 척하면서 그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대부분을 잔으로 다시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해안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었을 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판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들이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연스러워야 해,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넘어갈 때 우리는 모두 다른 것을 하고 있어야 해. 저는 점심을 가지러 선실에 있을 거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키를 잡고 있을 거예요. 영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죠. 그들은 자리를 잡았고 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돌고래 보고 싶으세요? 그는 저를 난간으로 데려가 가장 낮은 부분에 저를 세웠습니다. 저는 제 등을 누를 준비가 된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그때 해안 경비대 커터가 나타났습니다. 현수는 저를 혼자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항구를 떠난 순간부터
우리 배를 추적해온 그의 친구 로드리게스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만지는 순간 그들은 사이렌과 확성기를 울렸습니다. 여기는 미국 해안 경비대입니다. 승선할 준비를 하십시오. 민준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그가 저를 겪게 했던 모든 지옥의 순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저에게서 물러서서 거의 배 밖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혜는 선실에서 달려왔고 영수는 엔진을 시동하려고 했고 수지는 실제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녀의 얼굴 위로 코가 부러졌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약에 취한 샴페인, 그들이 저에게 묶으려고 계획했던 무거운 가방, 그리고 영수가 멍청하게도 살인 미스터리 소설 줄거리로 위장하여 전체 계획을 쓴 영수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체포되는 동안 실비아와 마커스는 그들의 집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서류, 사기성 의료 기록, 그들이 제 돈을 숨겨놓은 숨겨진 은행 계좌, 심지어 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죽이는 것에 대해 논의한 단체 문자 메시지, 웃음 우는 이모티콘까지 포함해서요. 재판은 거의 반전이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너무나 압도적인 사건을 제시하여 그들의 변호사들은 유죄 협상을 권고했습니다. 민주는 살인 미수, 노인 학대, 사기, 공모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지는 공범으로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혜는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사기가 시간을 더했습니다. 영수는 10년을 선고받았고 즉시 감형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밀고 하여 모리슨 박사가 이것을 다른 12명의 노인 환자에게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집 매매는 사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이자와 함께 복원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자산으로부터 저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제 제가 그들의 집, 그들의 차,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팔고 현수의 노인정의 네트워크에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지혜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관했습니다. 감상 때문이 아니라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한 번의 배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판교에 있는 제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들은 역전에 대해 매우 기뻐했고 특히 그들이 민준의 회사로부터 돈과 손해배상을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제 정원을 관리했고 마치 제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관리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수와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고 그의 딸 사라가 매주 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의사가 아닌 친구로서요. 저는 다시 화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역 대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제가 왜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는지 상기시켜주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자녀들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저를 죽음으로 밀 준비가 된 민준의 손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시카가 제가 보는 동안 제 어머니의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혜가 보험금으로 제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분명히 돈보다 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감옥에 있는 민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원했고 신을 찾았다고 말했고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누구야? 라는 두 단어로 답장을 썼습니다. 그가 발명한 치매가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것은 가장 작은 복수이지만 때로는 작은 것이 가장 달콤합니다. 제 나이에 이제 72세, 저는 가족은 혈연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나는지, 당신이 스스로 싸울 수 없을 때 누가 당신을 위해 싸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수, 실비아, 마커스, 엘레나, 김 박사, 그들은 이제 제 가족입니다. 그들은 저를 해결해야 할 문제나 청산해야 할 자산이 아니라 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동쪽 산호세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는 지난달에 철거되었습니다. 저는 철거를 보러 갔고 좋은 코트와 편안한 신발을 신고 그곳에서 절망에 빠져 살았던 여자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71년 동안 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건설한 것이
자신이 키운 자녀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지 무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모든 반응에는 동등하고 반대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화학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압력과 열을 가했습니다. 대신 저는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롭고 절대 깨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화되었습니다. 법의학 회계사는 우리가 처음에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철수가 죽기 3년 전부터 저에게서 훔치고 있었고 집에 대출을 받고 우리 투자에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시도된 살인에 대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총 절도액은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철수의 진단 이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남편의 암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저는 노인학대 생존자를 위한 지원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흔한지 놀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너무 늦게 지급하는 ATM으로 부모를 보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지역 사회센터에서 만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승리를 공유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결코 정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피했고 그들을 가난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것을 끝까지 봐야 했던 이유입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철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전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함께 쌓은 것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고 해안 경비대가 나타났을 때 바람 속에서 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합니다. 철수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보호자, 김철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아버지라는 부분이 거짓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가 끝까지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보호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것이죠. 저는 김 박사가 치료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적고 있지만 기록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멍처럼 거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것입니다. 71세 또는 72세 또는 80세 또는 90세가 방역하고 다시 시작하고 정의를 요구하기에 너무 늦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쓰레기는 유용한 것으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력한 노인을 배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의 품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전화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기자들, 다른 노인 학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겁을 먹고 경고 신호를 알고 싶어 하는 성인 자녀들의 전화로 울립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순간을 주시하십시오. 걱정이 통제가 되는 순간을 주시하십시오. 사랑이 지렛대가 되는 순간을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모든 대화, 모든 서류, 모든 알약. 포식자들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 수치심과 침묵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 사업이 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노인 피해자들이 너무 혼란스럽거나 너무 지쳤거나 증언하기에는 너무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72세의 박선희이고 화학교사, 해군 아내, 생존자, 그리고 회색 머리가 회색 물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20년의 좋은 시간이 남아있고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지방검사는 이것이 그녀가 기소한 가장 철저하게 문서화된 노인 학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1인 ABI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녀를 수정했습니다. 저는 화학교사예요.
저는 모든 행동에는 동등하고 반대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그들을 용서하느냐고 묻습니다. 지혜는 감옥에서 이해를 구하며 편지를 씁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그의 가석방 심리를 위해 인물 참조를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시카의 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우리 가족을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용서는 항상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또 다른 형태에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낯선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왜 저를 살해하려고 한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위조한 모든 서명, 그들이 독살한 모든 알약, 그들이 한 모든 거짓말, 그 배의 난간으로의 모든 추진, 그것들은 선택이었습니다. 성인의 선택에는 성인의 결과가 따릅니다. 제가 그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종류의 화학을 가르칩니다. 생존, 저항, 압력 해소의 변형의 화학입니다. 지역대학의 제 학생들은 전체 이야기를 모르지만 그들은 제가 과소평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자는 제가 그녀의 할머니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무섭다는 점만 빼면요. 저는 그것을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을 쓰고 싶어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이면서도 너무 보편적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저의 것이면서도 너무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노인 학대 생존자는 그들 자신의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를 탕진한 아들, 집을 훔친 딸, 돈이 사라지자 사라진 손자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버려진 보이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고 조용히 좋은 밤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약함을 의미하고 주름이 항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판교에 있는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업그레이드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금 연극적일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이름의 점원 셰퍼드입니다. 철수와 제가 함께 심은 정원은 여전히 매년 봄에 꽃을 피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친 부엌은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 냄새가 납니다. 민준의 공범자들이 저를 털려고 했던 침실은 이제 제 미술 스튜디오가 되었고 저는 72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때로는 밤에 창가에 서서 계곡의 불빛을 바라보며 배 위의 그날을 생각합니다. 5초만 더 있었으면 저는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와 살인 사이에 5초. 하지만 그 해안 경비대 사이렌, 그것은 천사처럼 들렸습니다. 현수는 나중에 저에게 배가 GPS로 우리 배를 추적하고 있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순간 도움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단 1초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의무, 걱정으로 위장한 조작이 아닙니다. 단지 순수하고 보호적이고 의로운 사랑일 뿐입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저를 찾아 쓰러지지 않도록 거부한 친구의 사랑입니다.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제가 죽으면 자선단체에 갈 것입니다. 민준과 지혜 은퇴 기금이 아닌 실제 자선단체요. 하지만 자유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제가 방역하고 이겼다는 지식, 그것은 그들이 훔치려고 했던 모든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슬픔과 피로에 젖어 위임장에 서명했던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신뢰하고 순진하고 모성애가 반영되고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배신으로 단련되고 생존으로 단련된 이 여자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